그날 밤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숨이 얕아집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스치던 순간이 아니라 제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짧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정희 씨, 아직 충분합니다. 귓가에 닿던 낮은 목소리, 피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제 몸, 그리고 이상하게도 먼저 반응해버린 감각, 부끄러움은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오른 건 통장 잔고와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도망치지도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익숙해지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그 침묵이 앞으로 제가 치르게 될 모든 대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장 평온 나래의 균열. 저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깨어나는 습관은 이제 제 몸에 박힌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물을 데우고 약을 준비하는 일. 그 모든 과정은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리에 여전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손을 잡아들이면 그는 저를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금세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인지. 병실을 나서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그리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상담 가능하십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가끔은 그것이 배려인지 계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상담실 의자는 유난히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느껴졌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넘기다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불쾌하다기보다 먼저 느껴진 건 낯설미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갑자기 피부 위로 올라온 것처럼. 저는 천천히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놓친 게 아니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다음 달 간병비, 그리고 통장에 남은 잔액, 그 모든 숫자들이 제 손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은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사람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의미를 끝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면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은 익숙하고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인데 왜 저는 다른 손의 온도를 떠올리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붙잡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않던 얼굴을 요즘은 자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름 사이, 처진 턱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 나는 아직 괜찮은 건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건 돈에 대한 걱정도 남편에 대한 책임도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상담이 끝난 뒤에도 그는 저를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더 이야기하시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본 게 언제였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기억을 놓쳤고 저는 자꾸만 제 마음을 놓쳤습니다. 새벽마다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아침이 되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보호사 아줌마라고 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런 날이 쌓일수록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아내로 산 시간이 30년이 넘는데 정작 저는 제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보호자였지만 정작 박정희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먹이고 빨래를 널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동안 제 몸은 살아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서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푸석한 피부, 힘없이 처진 어깨, 손등 위로 붉어진 핏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저는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왜였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제게 머문 뒤부터였습니다. 원장 오세훈의 눈빛은 처음부터 불편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위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점잖고 자상한 얼굴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묻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보호자에게 의자를 빼주는 손길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그 부드러움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너무 천천히 말했고 너무 오래 바라봤고 너무 쉽게 제 사정을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정희 씨는 참 단정하십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히 민망해서 웃어버렸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인사 같았고 그래서 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상담 때도 그 다음번에도 그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힘든데도 흐트러지지 않으시네요. 이 나이에 그런 기품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듣기 싫어야 할 말들이 제 안에 오래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목소리를 떠올렸고 남편의 약봉지를 정리하다가도 그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외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여자가 아니라 보호자로만 살아와서 누군가의 관심이라는 사실 자체에 흔들린 걸까요? 그 질문은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낮잠에 들고 저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뽑으려는데 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너무 버티지 마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본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박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병원 사람들은 저를 고생 많은 보호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제 속을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관찰이었을 겁니다. 약한 지점을 찾아내는 사람의 익숙한 감각 같은 것.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분별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닿았을 뿐인데 저는 괜히 손을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캔보다 그 짧은 접촉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말 실례일 수 있지만 정희 씨는 누가 좀 챙겨드려야 합니다. 그 문장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누가 좀 챙겨드려야 한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약한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려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갔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분명 제가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통째로 지워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예요. 제가 겨우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멍하니 저를 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을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병실과 복도를 오가고 저녁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밤에는 천장을 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도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를 잊어버리는 남편의 멍한 눈빛과 저를 지나치게 또렷하게 바라보는 원장의 눈빛. 하나는 저를 놓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마음은 점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상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상태 설명과 비용 문제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안고 들어갔고 그는 미리 의자를 빼두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늘 들리던 발소리와 호출벨 소리도 그 안에서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설명하다가 문득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 씨, 많이 야위셨네요. 저는 서류를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그런가요? 하고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자를 조금 더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저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죠?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일도 중요하지만 정희 씨 자신도 챙기셔야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어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은 대놓고 나쁜 말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방심하니까요. 그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아주 자연스럽게 손등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불쾌해야 했습니다.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장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너무 뜻밖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 경계를 허물어 놓은 뒤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놀라서인지 수치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제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다른 감정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떨면 제가 더 미안해지잖아요. 저는 그제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히 빼는 바람에 서류 모서리에 손등이 긁혔습니다. 하얗게 일어난 피부 위로 가느다란 붉은 선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그 흠집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얕은데 한 번 생기고 나니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상처.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하고 창백했지만 뺨 한쪽이 미세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해서 손바닥으로 눌러 식혔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수치심 속에 아주 작고 어두운 기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그가 저를 그렇게 볼까? 혹시 또 그런 목소리로 말을 걸까? 혹시 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사람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거의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은 앙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너무 오래 잡아 익숙해진 손. 그런데도 제 안의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꼬대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희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기울여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고 결국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잊히고 낯선 사람에게 발견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처가 깊어질수록 아픈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굶주렸던 마음을 깨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병원이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소리가 죽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발소리는 있는데 숨소리는 없는 날. 저는 그런 날이 싫었습니다. 조용할수록 제 생각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전 내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눈을 마주쳐도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말을 걸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걸수록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 아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저 기능처럼 움직이는 존재.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복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오세훈 원장.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는 제 이름을 너무 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오늘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태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이미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버티실 겁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빠져나가기 어렵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였는지는 그때도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버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방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했고 가까웠고 그리고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봤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 시선이 피부 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동작. 하지만 그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느렸고, 더 분명했고,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그 말이 제 안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숨이 닿을 거리. 이제 그만 버티셔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의 손을, 그의 시선을, 이 상황을.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텅 빈 통장. 그리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삶.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틴 건 존엄이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 차이를 이해한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는 제 반응을 읽은 사람처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하려는 마음과 멈추지 않는 현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상태가 결국 하나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말은 너무 가벼워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할 건지. 그 선택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흐르듯 떠밀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붙잡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점점 멀어지는 손.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크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돌보고 같은 병실을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원장을 다시 마주한 건 이틀 뒤 상담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듯. 정희 씨, 오셨네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어디까지 계산된 것인지. 저는 앉으면서 의자 위치를 아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반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늘 먼저 흐름을 잡던 사람이 흐름을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상태 관련해서 그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잠시 후 그의 손이 다시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익숙한 패턴.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거부도 아니고 수용도 아닌 통제된 거리. 그는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저를 봤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짧게,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상담 시간을 일부러 늦추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줄이고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가 했던 말들, 그가 가까워지는 타이밍.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말투, 시선, 손이 닿는 방식. 그리고 그가 방심하는 순간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처음에는 배려, 그 다음은 공감. 그리고 경계를 흐리는 접근.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패턴을 제가 먼저 읽기로. 며칠 뒤 그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이야기 나누죠. 그 말은 이전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요즘은 좀 여유 있어 보이십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리고 일부러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익숙해하는 톤으로. 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확신한 사람처럼. 그래도 이제는 좀 아셔야죠. 그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거리 좁히기. 예상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 위에 닿았습니다. 짧은 접촉.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식으로 다 하십니까? 그는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웃으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도 많으시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익히는 쪽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정희 씨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그 말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가 더 말하도록, 더 드러내도록. 다들 알고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서로 편하니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방식이, 그의 진짜 얼굴이. 그날 상담이 끝났을 때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장이었고 저는 여전히 보호자였고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판이 바뀌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기류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인사하던 간호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기요, 잠깐. 복도 끝에서 간호팀장 김하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차갑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타입. 그런 사람이 저를 따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보고 나서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 돌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소문의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보호자요? 응, 먼저 들이댔다던데. 그래서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뒷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귀가 뜨거워지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먼저 든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늦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전과 똑같은 말.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행동하신다면서요. 그 말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킨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끝까지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녹음, 단어 하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대담하시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거리 좁히기.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걸로 뭘 하시려고? 숨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언가를 밀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건 아십니까?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실, 닫힌 문, 가까운 거리, 그리고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던 순간들,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맥락이 잘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걸 밖에 내보내면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위치에 놓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을까요?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녹음? 영상? 잠깐 멈추고 누가 더 설득력 있을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원장이었고 저는 보호자였습니다. 권력의 차이. 그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무너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로 피곤해질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정중한 형태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면서 손잡이를 잡기 전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의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쉽게 끝나는 사람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여전히 여유 있는 얼굴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막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돌아섰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끝을 내는 날이라는 걸. 병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리, 같은 냄새, 같은 얼굴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부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회의실 앞에 섰을 때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단 한 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 관리팀, 그리고 오세훈. 그는 저를 보자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여유 있는 얼굴. 보호자분이 여긴 무슨 일로? 누군가가 묻자 그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가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출이라는 걸.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결국 무너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그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런 말씀 하셨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다들 알고도 조용히 있지. 누군가 의자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변했습니다. 이건 맥락이 잘린 그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보시죠.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몸으로 실적 만들라.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것도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리베이트 기록, 허위 청구 내역, 이것도 전부 조작입니까? 이제는 그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저도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감정을 드러낸 얼굴로 당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기.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미 다 감당했습니다. 짧게 말하고 한 걸음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원장님 차례입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회의실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누군가 급히 나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를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끝났다는 것.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났어요.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원장이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듯 자리를 비운 뒤에도 병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환자들은 여전히 링거를 맞았고 복도에는 늘 그렇듯 소독약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날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잔인했습니다. 저는 남편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감정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줄이 끊어진 뒤에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분명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렀는데도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참은 뒤에야 울음을 터뜨리려는데 정작 눈물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때 김하영 팀장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듯 병동 끝 비상계단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원장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세훈 하나만 쓰러뜨리면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하영은 제 마지막 희망까지 찢어놓듯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윗선도 알고 있었어요. 보호자 관리 명단 따로 있었어요. 관리 명단이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돈이 급하거나 가족이 없거나 오래 간병해서 지친 사람들. 누가 어떤 상황인지
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지 다 기록해뒀어요. 순간 머리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아니라 그저 명단 속 한 줄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병세, 제 경제 상태, 제 표정, 제 말투, 제 고립감까지 제가 숨기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그 틈으로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 질문에 김하영은 금방 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한번 떨군 뒤에야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원장 개인 취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호자 상담 기록이 이상해서 보다 보니 특정 사람들만 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거의 원망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너무 솔직해서 저는 차마 더 몰아붙일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불려 들어갔었어요. 거절하고 나니까 야간으로 돌리고 승진 누락시키고 다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척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둔 수치와 분노가 이제야 금이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다르게 무너졌을 뿐 같은 방식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하영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서류 몇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은 오세훈과 낯선 여자 하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제 언니예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김하영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입가가 그랬습니다. 15년 전 여기서 일했어요. 당시엔 아직 병원이 커지기 전이었고 원장은 지금보다 더 대놓고 굴었대요. 언니가 문제 제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오히려 언니가 유혹했다는 소문만 돌았고 결국 그만뒀죠. 김하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우울증이 왔어요. 집에서도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게 분노인지 충격인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한 집보다 더 끔찍한 건 그게 한 번도 끝난 적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이었고 반전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찍힌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방식의 다음 순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선생님을 경계했어요. 저를요? 네. 선생님이 원장실에 자주 불려다니고 상담 끝나고 표정이 흔들릴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났어요. 또 누군가가 침묵하는구나 싶어서요. 그 말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오해했다는 사실보다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상처의 모양대로 상대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저한테 이걸 주세요? 김하영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갔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꺾여요. 살기 바쁘고 창피하고 무섭고 다들 자기 자신부터 의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갔어요. 그걸 보고 저도 더 숨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으니까요. 제 안에는 아직도 수치심이 남아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제가 정말 공범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하영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처음으로 아주 인간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외로운 사람한테 손 내밀고 그 손에 체온이 남게 만든 뒤에 나중엔 그 체온을 증거처럼 뒤집어요. 그래서 다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내가 허락한 건가? 내가 원한 건가? 내가 틈을 보인 건가? 그런데 그건 함정이에요. 애초에 사람의 무너짐을 설계한 쪽이 잘못인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저를 괴롭히던 질문 하나가 처음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내가 정말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로웠던 건 사실이지만 외로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잊힌 여자처럼 살다 누군가의 시선에 멈춰 선 순간도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용한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늦게 제 상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생존, 타락이 아니라 침투, 유혹이 아니라 포획.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드물게 깨어 있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저를 한참 보더니 뜻밖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여보, 고생했다. 그 말은 너무 작고 짧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단지 우연히 기억에 조각 하나가 떠오른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제 존재가 다시 제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늦게 터졌습니다. 참아온 시간만큼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잊어버릴지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제가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자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묵한 순간들, 망설인 순간들, 흔들린 순간들마저도 전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버텨낸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구나.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세상은 놀랄 만큼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간판을 바꾸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복도에는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은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침묵이 생겼습니다.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건 존중이라기보다 무너졌다가 돌아온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버틸 이유도 더 증명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단순히 지나간 게 아니라 제 몸 어딘가에 흔적처럼 남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별로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 그리고 조금 가벼워진 마음. 병원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바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고 조금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처럼. 남편은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선택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주어지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시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그대로였고 피곤한 기색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서 있는 얼굴.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목선을 따라 내려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몸을 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건 그의 말이 아니라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 짧은 시간,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저를 유지할 수 있는 일. 가끔 병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처음으로 제 경계를 배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보러 가는 날,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의 기억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그 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예전처럼 울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지만 이제는 그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제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합니다.